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TV입니다. 자, 오늘은 7단원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책을 읽을 건데요, 그때 모르는 낱말들이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짐작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교과서는 238쪽부터 258쪽까지 굉장히 길죠? 동화책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내용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갈게요. 지난 내용 먼저 떠올려 보자고요. 낱말뜻을 짐작하는 방법, 우리 두 가지를 선생님이 정리해 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의 내용을, 앞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미 뭐한 걸로 아는 낱말로 바꿔보면서 문장이 자유로운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두 가지 기억나시죠? 갑니다. 오늘의 목차 간단해요. 낱말의 뜻 짐작하면서 글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겁니다. 글 읽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고 갑니다. 첫 번째,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 읽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인물 3명을 선생님이 지금 가져왔습니다. 표정이 어떻죠? 어때요?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조금 화난 표정도 있고 뭔가 소리치는 것 같고, 지금 손톱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길고 색깔도 칠해져 빨간색이야. 성격이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다음, 이 남자분 할아버지 어때요? 표정이 굉장히 헤헤헤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표정이 어때요? 좋죠? 웃고 계시고 성격은 그런 표정으로 보아하니 성격은 좀 좋아 보이실 것 같고 뭔가 인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이 친구 표정은 어때요? 이러고 있는데 표정도 약간 좀 그렇고 성격은 그럼 어떨까?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궁금해할 것도 같고. 일단 볼게요. 제목과 그림 보니, 제목 존경합니다 선생님, 이거랑 그림들을 보니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 방금 봤던 그 학생 같은 여학생이 뭔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되신 분일까? 아니면 이렇게 웃고 계시는 분일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파악해 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부터 글을 읽을 건데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거야. 이거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단어의 뜻을, 낱말의 뜻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거 짐작을 하면서 읽어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존경합니다 선생님. 글, 그림 퍼트리샤 폴라코, 옮김 유수아. 글쓰기 반 수업 첫날, 켈러 선생님은 아무 기척도 없이 교실로 들어와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엄포부터 놓았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훈련시켜서 진짜 멋진 작가로 만들어줄 생각이다. 정말 기적 같겠지? 하지만 켈러 선생님은 특유의 진한 미국 남부 지방 억양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이 수업을 만만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처문으로 나가도록. 보잘것없이 짧은 너희의 인생 경험으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들 테니까. 아마 이 수업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나오겠지. 어쩐지 켈러 선생님이 유독 나만 노려보는 것 같았다. 켈러 선생님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똑바로 서 있어서 실제 키보다 더 커 보였다. 특히 교탁에 기대설 때면 마치 죽은 나무까지에 앉아 금방이라도 사냥감을 획 낚아챌 듯 노려보는 매처럼 매서워 보였다. 첫 번째 과제는 수필이다. 내가 놀라 까무러칠 정도로 재미있는 글을 써오도록 내가 너희의 반짝이는 생각에 홀딱 빠질 만큼 대단한 작품을 써보란 말이다. 너희가 이 수업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거니까. 주제는 가족이나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라면
뭐든지 괜찮아. 우리는 허둥지둥 종이를 꺼내 끼적이기 시작했다. 아니 여기서 말고! 켈러 선생님의 호통에 우리는 바로 연필을 놓았다. 숙제란 말이다, 숙제. 세 쪽 가득 채워오도록 기한은 내일까지.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집으로 돌아온 내내 나는 줄곧 숙제 생각만 했다. 진짜 잘 써야 하는데. 어느덧 언덕길로 접어들어 집이 점점 가까워질 무렵 옆집에 사는 슐로스 할아버지가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슐로스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식들도 다 커서 떠나 혼자 살고 있었다. 슐로스 할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옆에 앉으라는 듯 계단 옆자리를 탁탁 두드렸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슐로스 할아버지는 막 구워낸 쿠키가 담긴 봉지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나에게 내밀며 물었다. 유명한 제빵사인 슐로스 할아버지는 늘 호주머니에 쿠키가 들어있었다. 학교에서 가장 깐깐한 선생님한테 배우게 됐어요. 설마 마녀 켈러 말이니? 슐로스 할아버지가 짐짓 충격받은 척 머리를 감싸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두 아들놈도 켈러 선생님한테 배웠지. 나중에 그때의 이야기를 좀 해주마. 슐로스 할아버지와 나는 우두커니 앉아 거리를 가로지르는 전선에 내려앉은 새들을 쳐다보았다. 진짜 잘 써야 할 텐데.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내 방이 정말 좋았다. 하루의 대부분을 내 방에서 보내는 만큼 방을 쭉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묘사하면 어떨까. 아주 세세히. 그리고 내가 우리 집 고양이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로 산 치마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집에서 먹는 아침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보태면 와, 내가 쓰는 글이지만 잘 써도 너무 잘 쓴 것 같았다. 지금까지 쓴 글 중에서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얼른 교실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한 사람씩 차례로 자기가 써온 글을 큰 소리로 발표했다. 나는 발표가 두렵지는 않았지만 무척 떨렸다. 그때 내 이름이 불렸다. 다음 퍼트리샤. 나는 우리 가족과 내 일상에 대해 쓴 걸작을 읽어내려갔다. 내가 우리 가족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켈러 선생님도 무척 감동하겠지?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켈러 선생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퍼트리샤, 넌 지금 사랑이라는 낱말을 고양이에게도, 치마에도, 이웃에게도, 팬케이크에도, 심지어 엄마에게도 사용하고 있어.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과 팬케이크에 느끼는 감정이 똑같다는 말이니? 낱말은 감정을 전해주지. 하지만 낱말 하나하나가 가진 차이를 이해해야 해. 자, 다들 주목. 지금 당장 종이에 사랑을 나타내는 낱말을 쭉 써봐. 단, 사랑이라는 낱말은 빼고. 우리는 모두 끙끙대며 머리를 짜냈지만 고작 몇 개밖에 쓰지 못했다. 자, 그만! 켈러 선생님은 교실을 휙 둘러보더니 포기한 듯 교탁 앞에 섰다. 유효의 뜻을 아는 사람? 고대 물고기 이름 따위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겠지? 켈러 선생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 숙제다. 유효의 뜻을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유효의 사진을 가져와서 사랑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도록. 그날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슐로스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유효 사전이라고? 아마 우리 아들들이 켈러 선생님 수업 시간에 쓰던 것이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야. 슐로스 할아버지는 웅얼거리며 아들들 방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아, 그럼 그렇지. 여기 있구나. 슐로스 할아버지가 책 더미에서 조그마한 종이책 한 권을 끄집어냈다. 모든 낱말이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구나. 어디 보자. 뒷면에는 낱말 15만 개 이상 수록이라고 적혀있네. 이 사전이 켈러 선생님 수업에서는 성경으로 통하지 아마? 다음날 켈러 선생님은 칠판에 만족스러운, 시원한, 충성스러운 같은 여러 낱말을 쭉 썼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유의어 사전을 뒤져 각 낱말을 대신할 수 있는 낱말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라고 했다. 낱말을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은 금요일 쪽지 시험이 면제였다. 과연 그 결과는? 내가 낱말을 가장 많이 찾아냈다. 마침내 내가 해낸 것이다. 쪽지 시험 면제라니. 하지만 쉬는 시간에 남자아이 2명이 심술궂게 빈정댔다. 이제 퍼트리샤가 마니의 새 인형이래. 날이 갈수록 켈러 선생님은 온갖 종류의 글쓰기 훈련을 시켰다. 훈련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어떤 날은 교실에서, 또 다른 날은 교실 밖에서. 하루는 모두 밖으로 나가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켈러 선생님은 이 훈련이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다듬어 줄 것이라고 했다. 점심시간에는 대화에 관한 숙제를 하려고 아이들의 말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야 했다. 심지어 색깔을 이해하기 위해 쓰레기장까지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켈러 선생님이 물건 한 무더기를 잔뜩 갖고 와서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그 중에는 자전거 핸들이나 드라이버, 컵도 있었다. 이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원래 쓰임새와는 다르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나는 대로 쭉 써봐. 그날 숙제는 어른 한 명을 인터뷰해서 그 어른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에 대해 알아오는 것이었다. 예쁜 접시든 테이블보든 무엇이든 좋았다. 켈러 선생님은 일명 보물찾기 숙제라고 했다. 물론 나는 누구를 붙잡고 인터뷰할지 이미 정해놓고 있었다. 당연히 슐로스 할아버지. 나는 슐로스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집을 둘러보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으로 하실 거예요? 슐로스 할아버지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잠시 뒤 벽난로 위에 놓인 아름다운 액자를 가져와 보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바로 내 아내란다. 난 첫눈에 반했지.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였어. 아내가 방 안에 들었을 때 해와 달도 내 아내를 한번 훔쳐보려는 듯 창가를 어른거렸지. 휴, 정말 보고 싶구나. 슐로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슐로스 할아버지는 그 뒤로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이나 더 들려줬다. 나는 슐로스 할아버지의 집을 나서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이번에는 켈러 선생님 마음에 쏙 들겠지? 내 마음과 감정을 듬뿍 담아 썼으니까. 나는 당장 켈러 선생님에게 숙제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숙제 점수를 바꿔보니 맨 아래 C라고 적혀있었다. 또 C라니. 대체 켈러 선생님은 나한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그날 켈러 선생님은 나에게 수업을 끝나고 잠깐 남아있으라고 했다. 퍼트리샤, 그러니까 일단 슐러스 할아버지의 아내를 주제로 삼은 점은 적절했단다. 하지만 이 글에서 진실한 감정을 드러낸 낱말이 어디에 있지? 켈러 선생님은 나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글을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해. 물론 평범한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지. 독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깜짝 놀라도록 한마디로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야. 어느 순간 켈러 선생님은 내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퍼트리샤, 넌 이미 낱말을 아주 많이 알고 있어. 이제 그 낱말에 날개를 달아줄 때란다. 켈러 선생님의 수업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그러나 한순간도 쉽지는 않았다. 어느 날 켈러 선생님이 중요한 발표를 했다. 오늘 너희에게 무시무시한 기말 과제를 내줄 거다. 그동안 너희는 수많은 글쓰기 형식을 배웠어. 대화 글쓰기나 상황을 묘사하는 글쓰기, 주장을 펼치는 글쓰기, 자신이 겪은 일 쓰기 등등. 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형식 한 가지를 골라 글 쓰는 것이 마지막 과제다. 아주 잘 골라야 할 거야. 이 기말과제 점수로 합격이 결정되니까. 역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는 벌써부터 진땀이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켈러 선생님이 할 말이 있다며 따로 남으라고 했다. 퍼트리샤, 너는 자신이 겪은 일을 써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네 글은 여전히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켈러 선생님을 감동시킬 만한 주제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말 과제 주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일요일,
친구 3명과 함께 슐로스 할아버지 집에 모였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계단에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할머니를 돕는 성금 모금 바자회에 내놓을 쿠키를 다 같이 만들기 위해서였다. 참, 그러고 보니 전에 이 할아비가 켈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었구나. 슐로스 할아버지가 쿠키 반죽을 넓적하게 밀면서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모두 켈러 선생님이 그저 학생들을 괴롭히는 깐깐한 선생님이라고만 알고 있겠지. 하지만 말이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지. 예전에 글재주가 뛰어나서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만한 학생이 켈러 선생님 눈에 들어왔단다. 켈러 선생님은 그 학생이 쓴 글의 문제점을 모조리 지적해서 계속 다시 쓰게 했지. 완벽한 글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말이야. 단연코 그 학생은 태어나서 그토록 엄하고 힘든 선생님은 만난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 학생은 어떻게 됐어요? 스튜어트가 물었다. 물론 글 쓰는 사람이 되었지. 시카고에서 가장 큰 신문사에 들어갔단다. 나중에는 워싱턴에서 제일 큰 신문사로 옮겼고 남아메리카에서 중동, 소련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다니며 기사를 썼지. 그러다가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보도부문 플리처상까지 받았단다. 어쩌면 그 학생은 켈러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도 훌륭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퍼트리샤. 그 학생의 집은 아이를 대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었지. 켈러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글쓰기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학비까지 손수 마련해서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어. 켈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 학생은 평생 아버지의 빵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슐로스 할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그래, 맞아. 그 학생이 바로 우리 아들이란다.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키 세고 고집 센 켈러 선생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마녀 켈러라지만 켈러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슐로스 할아버지는 알약을 하나 더 입에 넣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나는 여전히 기말과제 주제를 정하지 못한 채로 켈러 선생님 수업에 좀 일찍 도착해서 앉아 있었다. 그때 학교 행정실 직원이 들어와 켈러 선생님에게 쪽지를 전해주었다. 퍼트리샤, 지금 행정실로 가봐야겠구나. 켈러 선생님은 충격을 받아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 켈러 선생님과 함께 행정실로 가보니 엄마가 와 있었다. 엄마는 울고 있었다. 엄마는 아침에 슐로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엄마와 내가 차고에 들어서자 슐로스 할아버지의 두 아들이 보였다. 두 사람 다 상심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슐로스 할아버지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었다. 다행히 허락을 받아 나는 모든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슐로스 할아버지의 침대에 놓인 베개도 만져보고 슐로스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의자의 등받이도 쓰다듬었다. 그러다 우리가 함께 쿠키를 만들 때 슐로스 할아버지가 입었던 요리복을 발견했다. 나는 요리복을 덥석 움켜잡았다.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다. 이제는 하늘도 꼴 보기 싫었다. 슐로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어째서 세상은 이리도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정신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쓰고 또 쓰고 또 썼다. 슐로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거의 모든 이웃이 참석한 것 같았다. 켈러 선생님도 보였다. 마을 상점들은 이날 하루 문을 닫기까지 했다. 세상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여기저기 마을 곳곳에 슬픔이 묻어났다. 기말과제 제출 날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슐로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쓴 글을 켈러 선생님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제는 켈러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었다. 오로지 슐로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잘 표현되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분홍색 쪽지를 받았다. 켈러 선생님이 보낸 쪽지였다. 막상 켈러 선생님의 연락을 받자 가슴이 철렁했다. 이렇게 학기 말에 따로 불러낸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분명 켈러 선생님은 내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처음에는 슐로스 할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고였다가 점점 기말과제 점수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합격을 못하게 되면 어쩌지? 그런데 내가 교실에 들어서자 켈러 선생님이 내 두 손을 꽉 잡았다. 우리 퍼트리샤, 상심이 아주 컸구나. 그때 켈러 선생님 책상 위에 내 기말과제 종이가 반으로 접혀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점수는 다 매겼단다. 꼭 집에 가서 펼쳐보도록 해. 알겠지?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켈러 선생님이 나를 꽉 끌어안는 것이다. 마녀 켈리가 나를 안아주다니. 그러면서 켈러 선생님은 나직이 속삭였다. 퍼트리샤, 슐로스 할아버지에게 바치는 글은 정말 놀라웠다. 자신이 겪은 일 쓰기에 모범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말이다. 반으로 접힌 기말과제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기대에 들떠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언덕길에서는 잠깐 멈추어서서 슐로스 할아버지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슐로스 할아버지,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계시겠지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모았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드디어 기말과제 종이를 펼쳤다. 맨 위쪽 빈 공간에 빨간색 글씨가 떴다. 퍼트리샤, 맞춤법은 아직 손봐야 할 곳이 많지만 나만의 날개가 달려있구나. 채점 기준만 고집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내게 글쓰기반 최초로 A 점수를 주마. 언제나 켈러 선생님을 떠올릴 때면 내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온다. 훗날 켈러 선생님은 내가 슐로스 할아버지에게 받은 유효 사전을 가지고 기말과제에 썼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동했다고 말했다. 나는 슐로스 할아버지가 유의와 사전 가장자리에 직접 적어놓은 글들을 여전히 기억한다.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슐로스 할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낱말을 썼지만 그 낱말이 빚어낼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마지막 과제에 담았다. 나는 슐로스 할아버지와 켈러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찰 만큼 갖가지 낱말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내가 늘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두 분이니까. 자, 인물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 이분 누구였어요? 기억나시죠? 이분은요 켈러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반 선생님이자 별명은 마녀 켈러라고 불렸죠. 성격은 깐깐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숙제를 많이 내주고 쪽지 시험도 있어.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A를 준 적이 없죠. 다음, 이분은 누구셨죠? 바로 슐로스 할아버지, 그리고 옆집 할아버지이고 혼자 살고 계시고 유명한 제빵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식들도, 아들들도 켈러 선생님에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내 숙제를 많이 도와줬고 아내와 같이 살았던 때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죠. 그 다음 이 인물이 바로 우리 퍼트리샤였고요. 주인공이었죠. 그 다음에 켈러 선생님의 글쓰기반 학생이었고 스스로 글을 잘 쓰는 줄 알았지만 어땠어요? 맨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의어 사전으로 쪽지 시험을 면제 본 적 있고요. 그다음 열심히 글을 썼을 때 점수가 별로 안 나와서 C가 나왔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A가 나오죠. 노력에 성공했네요. 그럼 우리 내용을 한번 볼까요? 256쪽에서 이야기의 주제를 친구들과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물, 바로 누구? 둘이 있어요. 누구요? 켈러 선생님과 슐로스 할아버지, 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명에 대해서 생각, 행동,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캐럿 선생님한테는 캐럿 선생님이 글을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는 슐로스 할아버지한테는 슐로스 할아버지는 왜 캐럿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나요? 이런 식으로 이 두 분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또 선생님 저는 퍼트리샤한테 하고 싶어요. 퍼트리샤도 상관없습니다. 퍼트리샤는 캐럿 선생님을 왜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 행동,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질문 달아보세요. 한 명만,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을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이야기의 주제를 말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캐럿 선생님은 글쓰기에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퍼트리샤에게 캐럿 선생님과 슐로스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네요. 자,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캐럿 선생님은 글쓰기에서 무엇을 강조했나요? 바로 다양한 낱말에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담긴 글을 쓰는 걸 강조했습니다. 진실한 감정이 담긴 글을 쓰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퍼트리샤의 캐럿 선생님과 슐로스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둘 다 아마 뭔가 빛이 되는 존재, 힘을 주는 존재, 응원을 주는 존재, 그런 쪽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각각 굳이 한번 써보자면 퍼트리샤의 캐럿 선생님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그런 고마운 선생님이었겠죠. 글쓰기 재능을 알아봐주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슐로스 할아버지는 뭔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언제나 주는 존재, 이럴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예요. 예시.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각각 달아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지금부터 네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 쓰기인데요. 여러분들 이따가 써볼 거예요. 먼저 질문부터 답하고요. 257쪽입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뜻이 자신이 짐작한 뜻과 맞는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 써보라고 합니다. 238쪽에 기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이랑 비교해보면 좋겠죠? 그래도 선생님이 일단 뜻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척은 누가 있는 줄 짐작하여 알만한 소리나 기세. 그래서 여러분들 기척 이런 거는 막 혼자 게임하고 있는데 뭐 방문이 쓱 열린다든지, 그럼 엄마의 기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숲을 너머에서 무언가의 기척이 났다. 이런 거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다음 엄포, 매섭다가 있습니다. 엄포는요, 실속 없이 호령이나 위협으로 르르는 짓입니다. 그래서 엄포를 놓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또는 다음에 또 그러면 곤장을 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것들. 매섭다는 남이 겁을 낼 만큼 성질이나 기세 따위가 매몰차고 날카롭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눈이 매섭다, 매섭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239쪽 끼적이다. 240쪽 마른 침이 있습니다. 끼적이다부터 볼게요. 글씨나 그림 따위를 아무렇게나 쓰거나 그리다. 나는 심심할 때마다 무언가를 끼적이는 버릇이 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예시고요. 마른 침은 지금처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침을 삼키는 거죠. 왜? 애가 타거나 긴장했을 때 입안이 말라 무시중에 힘들게 삼키는 아주 적은 양의 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는 놀랐는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긴장했을 때나 애가 타거나 그럴 때 마른 침을 삼키죠. 다음 240쪽 깐깐하다, 242쪽 근질근질하다입니다. 깐깐하다부터 볼까요? 깐깐하다는 행동이나 성격 따위가 까다로울 만큼 빈틈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초성검사를 너무 깐깐하게 해서 힘들다, 숙제검사를 깐깐하게 해서 힘들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예죠. 근질근질하다는요,
근질근질한 거. 참기 어려울 정도로 자꾸 몹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놀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할 때 있었죠. 그죠? 다음 233쪽 빈정대다, 248쪽 쥐어짜다. 빈정대다부터 볼게요.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리다. 민수가 자꾸 내게 게임 실력을 보고 빈정대서 화를 냈다. 에이, 게임 그거밖에 못하냐?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거. 이런 게 빈정대는 거고요. 쥐어짜자. 쥐어짜다. 머리를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궁리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거. 골똘히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볼 때 아마 이런 거 많이 할 겁니다. 머리를 쥐어짜도 도저히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게 되겠죠. 다음 손수. 꼴입니다. 손수는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음식을 손수 만들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할머니께서 손수 만드시는 음식이 나는 맛있다,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고요. 꼴은 사람의 모양새나 행태를 낮잡아서 이르는 말. 낮잡게 이르는 말. 별꼴이야, 네 꼴이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너 꼴이 이게 뭐니, 어디서 그러고 왔니, 이런 것들 이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다음 252쪽에 철렁하다, 같은 쪽에 삼다 있습니다. 철렁하다는 어떤 일에 놀라 가슴이 설레다, 철렁거리는 가슴이 철렁거려. 그래서 새로 산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 혹은 여러분들 핸드폰이 샀는데 얘를 떨어뜨렸어. 그럼 그때 마음이 어때요? 깨질까봐, 깨졌을까봐, 고장났을까봐 가슴이 철렁하죠. 그때 그 철렁이에요. 다음 삼다는 무엇이 무언가를 되게 하거나 여기다. A를 B가 되게 하거나 B로 여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번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아니면 내가 너를 반장으로 삼겠노라, 임시 반장으로 삼겠노라, 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마지막 들뜨다입니다. 255쪽 들뜨다. 마음이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조금 흥분되다. 막 흥분돼 있는 거야. 이렇게 들떠 있어, 들떠. 그래서 내일 갈 여행을 생각하니 마음이 들떴다. 이런 부분은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51쪽 계속 이어서요. 켈러 선생님이 글쓰기에서 강조한 점을 진짜 감정을 담으라 했죠. 그걸 생각하면서 슐로스 할아버지나 켈러 선생님 같은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있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도 좋고요. 선생님이 아니어도 주변에 감사하거나 존경할 사람이면 누구든 오케이. 먼저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 이 방금 떠올린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글을 써봅니다. 근데 글을 바로 쓰기보다는요, 이렇게 한번 짜임새를 짜보는 게 좋아요. 거기 빈 쪽이 있거든요. 한번 짜보시고요. 가운데 존경과 혹은 감사 둘 중에 하나 넣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적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짜보면 이제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게 여러분들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셨죠? 자, 적었으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좀 평가를 해볼게요. 질문이 4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여요? 대상에 따라 생각이나 느낌을 다르게 표현했나요? 읽는 사람이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읽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나요? 3번째, 글의 형식에 맞추어 표현했나요? 4번째, 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했나요?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하나, 세모 표기하면서 여러분들 좀 고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글을 요약하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신나는 수업 광TV였고요. 여러분들 수업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국어 시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건강하세요. 안녕.